자, 고전시가 1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 지금 여기 몇 쪽이냐면요. 48쪽. 48쪽에 3번의 보기. 48쪽에 3번 보기를 읽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 문제 풀어왔죠? 자,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비유와 상징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는 보기예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은 보조관념이라는 걸 활용해서 어떠한 사물사상 개념 따위의 속성이나 특징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얘인 거야. 어떤 사물사상 개념 따위를 말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의 속성이나 특징을 잘 드러내려고 어떤 보조관념을 데려온 거죠. 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얘가 주인공이고 얘에 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얘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조관념이라고 하고 얘를 원래 내가 말하려고 했던 원관념. 비유와 상징의 공통점은 원관념이고 보조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부터 자, 비유는 보조관념이나 원관념이 모두 표면에 나타나지만 상징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드러나는 부분이냐면 비유와 상징의 차이. 자, 상징의 특징 1번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표면에 나타나는 형태이다. 그러니까 비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그래 다 나타나는데 상징은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 나타난다. 자, 두 번째, 상징은 하나의 보조관념이 하나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와 연결돼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기도 해요. 자, 세 번째 특징, 또한 상징은 비유와 달리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공통점이 없이도 성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징은 맥락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상징의 특징을 1번, 2번, 3번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상징은 대표적인 게 수학 기호가 상징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얘 뭐 하라는 거야? 더하라는 거지. 대표적인 상징책의 하나의 또 예시가 신호등. 초록불을 딱 켜줘요. 그럼 무슨 뜻이야? 가도 된다. 빨간불을 딱 켜줘요. 그럼 뭐예요? 멈춰라. 그러니까 뭐 가도 된다, 멈춰라, 더해라 막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기호만 딱 보여줘. 불만 딱 켜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원관념은 안 드러나고 보조관념만 드러나는 게 상징의 특징이다. 자, 또 하나 이상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우리가 공모도화가라는 작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니어 물을 건너지 마오 할 때 그 물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졌더라. 물이 진짜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쵸? 사랑, 이별, 죽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물이 의미하는 어떤 상징적인 속성은 생명. 근데 또 유성이를 물에다 쳐놓고 오랜 시간 동안 안 꺼내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물은 또 죽음의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 너 막 요단강 건너고 싶냐? 무슨 뜻이야? 죽고 싶냐? 막 이런 뜻이잖아. 요단강 건넌다는 게 죽는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저 신선세계, 저승으로 가려면 약수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 신화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저승 갈 때 강 건너는 거 알지? 레테의 강이나 스틱스 강 같은 망각의 강을 건너야 저승으로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되게 물에다가 생명이나 어떤 죽음이나 이런 다양한 의미의 상징을 부여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상징은 비유와 달리 공통점 없어도 된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공통점이 없어도 돼요. 자, 직유법이나 은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좀 유사해야 돼. 그런데 평화의 상징이라는 비둘기가 평화랑 닮았나요? 평화가 막 날개가 있거나 평화가 막 구구구 소리를 내거나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닮지 않아도 뚜렷한 공통점 없이도 이게 성립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징의 어떤 특징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와 나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자, 가는 찬 기파란 가. 자, 우리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본문의 제목부터 먼저 챙기고 갑시다. 자, 본문의 제목부터 챙기고 갈 건데 얘는 지금 충담사라는 스님이
신라시대 때 창작한 찬기파랑가는 19채 10줄짜리 한가예요. 10줄짜리 한가. 자, 제목을 좀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찬 무슨 뜻이에요? 예찬한다. 근데 누굴 예찬하냐면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리더가 있었어요. 화랑은 이렇게 좀 잘생긴 애들만 뽑히는 거야. 잘생긴 애들 중에도 똑똑하고 막 수영도 잘하고 그런 애들을 또 화랑으로 뽑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되게 리더 중에 유명한 기파랑이라는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의 리더 우두머리를 예찬하는 노래가 찬기파랑가. 그럼 제목에서 벌써 주제가 다 드러나요. 그쵸? 기파랑을 예찬하는 내용의 노래일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있는 상징적인 어떤 시어들을 통해서 기파랑의 속성을 알아내야 돼요. 자, 흐느끼며에서 우리는 정서나 태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흐느끼는 중이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우리가 주제가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인데 흐느끼며니까 기파랑이 지금 옆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기파랑님이 부재하는 상황, 그것으로 인한 슬픔이 지금 화자의 정서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 흐느끼며 바라봤더니 이슬을 밝힌 달이, 달 동그라미. 자, 달의 속성은 이슬을 밝히는 달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달은 밝음이나 광명을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달이 밝음이나 광명을 상징한다면 기파랑은 밝은 존재일 거야. 그럼 사람이 밝은 존재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뭐 똑똑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품이 밝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자,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자, 흰 구름 동그라미. 자, 흰 구름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구름이 하얗면 좀 깨끗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흰 구름은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흰 구름이 또 구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에는 허망함의 이미지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구름의 허망함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무슨 뜻이 되겠어? 내가 흐느끼며 바라봤더니 기파랑의 모습을 닮은 달이 허망하게 사라진 거야. 그럼 기파랑은 어떻게 됐겠어? 허망하게 돌아가셨나? 기파랑이 허망하게 사라졌나?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흰 구름은 깨끗하다로 해석하면 긍정적인 속성이 되겠지만 허망하다로 해석했을 때 부정적인 속성이 되고, 그렇다면 이 흰 구름에는 우리가 이중적인 속성이 있다, 이렇게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모래 가른 물가에, 이 모래 가른 물가는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 화자가 현재 머무는 여기 현재의 공간. 근데 하필이면 또 현재의 공간이 모래를 이렇게 샥 가른 물가인 거야. 지금 이때가 신라시대니까 이 물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때 막 수지로 오염 이런 거 없으니까. 모래 가른 물가는 동그라미. 역시 흰 구름과 마찬가지로 깨끗한 기파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파랑의 모습이 올시 수풀이여. 자,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여. 자, 여러분 지금 화자는 어디 있어요? 모래 가른 물가에. 근데 저기 봤더니 어떤 존재가 기파랑인 것처럼 있는 거야. 기파랑인가? 하고 봤는데 아니네, 수풀이네 하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여의 수풀은 주추리 3대야. 여러분 주추리 3대 기억나요?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저기 거머이들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한 게 막 서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화자가 임인 줄 알고 막 달려가죠. 근데 봤더니 작년 사흔날 껍질을 벗겨놓은 주추리 3대였던 거야. 임이 아니라 주추리 3대라는 식물의 줄기. 이게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추리 3대는 이 시조에서 임으로 착각한 대상. 이 수풀 똑같은 애예요. 저기 모래 가른 물가에 저기 뭔가 기파랑이 있는 것 같아서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 수풀이요. 그럼 이 수풀은 화자가
기파랑으로 착각한 대상. 화자가 기파랑으로 착각한 대상이 수풀이다.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그런 줄 알았어. 수풀이요. 자, 이론에라는 냇가가 있는데 이론은 이 냇가의 구체적인 이름이에요. 우리도 막 성사천 막 이런 개천 같은 게 있잖아요. 구체적인 지명. 이론에라는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고 이론에라는 냇가 자갈 벌판에서 여기도 지금 공간적 배경이 되는데요. 이론에가 자갈 벌판에서 라는 공간적 배경은 어떤 공간적 배경인지 생각해보면 기파랑이 지니시던 자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 마음의 꼭대기, 마음의 클라이맥스. 그러니까 기파랑이 가지시던 어떤 마음속에 품은 뜻, 기파랑의 어떤 신념, 마음의 꼭대기를 쫓고 있노라. 누가? 내가 기파랑이 어떤 가진 신념이나 기파랑의 뜻을 내가 저버리지 않고 따르고 싶구나. 그럼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에 그런 어떤 신념이나 뜻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서? 기파랑이 그 신념을 어디서 갖고 있었어? 이론의 냇가를 자갈벌에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 그걸 내가 지금 쫓고 있는 거 아니야? 화자는 현재 어디 있나요? 모래가른 물가에. 그럼 이 이론의 자갈벌은 어떤 공간이야? 화자가 지금 있는 공간은 모래가른 물가니까 이론의 자갈벌은 어떤 공간이에요? 기파랑이 계셨던 공간. 과거에. 과거 화자가 기파랑과 함께한 공간. 과거에 화자가 기파랑과 함께 했던 추억 속의 공간. 거기에서 기파랑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 그런 기파랑의 신념이나 뜻을 따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지금 8줄을 했는데 이 8줄이 일단 문장으로 봤을 때는 세 덩어리가 나요.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서 끝났죠. 기파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여에서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탁 끝났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쫓고 있노라 해서 자, 지금 두 번째 덩어리가 끝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덩어리예요. 그러면 이 19채안가는 몇 단 구성이야? 3개로 쪼개지는 3단 구성. 우리가 4단 구성일 땐 기승전결이라고 하지만 3단 구성일 때는 기, 서, 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기, 서, 결. 그냥 처음, 중간, 끝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결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시조든 뭐 가사든 뭐든 간에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낙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낙구에서 드러나는 감탄사. 19채안가는 항상 이 3단 구성이고요. 요 마지막 부분 낙구가 감탄사로 시작해요. 이게 19채안가의 특징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알다시피 본문 자체가 어때요? 되게 고어 표기가 아니라 현대어 표기지. 현대어 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수능 특강 문제나 내신 문제에서 19채안가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중점적으로 다뤄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워낙 중요한 요소이고 이번에 수능 특강의 특징이 시조가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또 시조랑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낙구의 감탄사. 이 낙구의 감탄사는 뭐랑 관련이냐면 시조에 초장이 있고요. 중장이 있고요. 종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조도 3단 구성인데 그 3시조의 낙구는 종장인 거야. 이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의 종장 첫음보. 시조의 종장 첫음보와 되게 유사하다. 아마도 얘가 19채안가가 먼저 나온 거니까 이것이 시조에 영향을 끼쳤을 거다라고 선생님들은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아는 감탄사니까 감탄사 나오면 또 이거 무슨 법이야? 영탄 이런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영탄이 사용되니까 정서가 집약. 근데 우리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영탄이나 정서의 집약 같은 거 기본적이니까 좀 알아두시고 자 다시 잣나무 동그라미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자 잣나무는 딱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 생각하면 됩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가 딱 잣나무거든. 그게 무슨 색이야? 초록초록색이지. 잣나무는 왜 초록초록색이에요? 겨울인데? 원래 그런 나무야. 사시사철 푸른 나무야. 소나무처럼. 그래서 이 잣나무는 기파랑의 지조나 절개. 기파랑이 이렇게 지조절개가 높아서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곶갈. 곶갈은 대장, 우두머리 막 이런 뜻이에요. 이 곶갈은 화랑의 리더 누구? 화랑의 리더 기파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식물과 눈이 동시에 나오면 이 눈은 어떤 의미가 돼요? 식물과 눈이 동시에 나왔을 때 눈은 항상 부정적 의미가 되고 잣나무는 눈이 오면 힘드니까 이 눈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의미인데 기파랑은 시련과 고난에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눈이라도 덮지 못할 기파랑이잖아.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에 기파랑은 절대 안 진다. 그래서 기파랑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이었어요. 자, 찬 기파랑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건 김 선생님 버전이야. 찬 기파랑가를 해석한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가장 메인 선생님, 김 선생님과 양 선생님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지금 김 선생님 버전이 나온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자 찬기파랑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58,000%인데 찬기파랑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우리는 김 선생님 버전과 양 선생님 버전을 당연히 비교 대조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굳이 양 선생님 버전까지 할 필요는 없어서 양 선생님 버전 내용이 달라요. 구체적인 지명 이런 게 안 나와. 그래서 그때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고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좀 찝어보면요. 이런 거 좀 중요할 것 같아. 뭐가 중요하냐면 달, 기파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밝음과 광명, 흰구름, 깨끗함의 속성과 허망함의 속성을 다 드러내는 흰구름의 어떤 상징적 의미, 물가, 깨끗함, 그 다음에 하나 놓쳤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자갈도. 어떤 선생님은 자갈에도 기파랑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요. 난 사실 좀 약간 억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 일단 달, 구름, 물가, 잣나무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기파랑의 속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시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자갈에도 기파랑의 어떤 속성을 부여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자갈은 일반들과 다르게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한 거는 좀 둥글둥글하고 성격이 좀 어떻겠어요? 원만하다. 좀 무리수지 종민아 네가 생각해도 그치? 근데 이 자갈벌 때문에 기파랑의 원만한 성격이 원만하다. 둥글둥글한 성격이다. 그런데다가 또 자갈은 둥글기만 한 게 아니라 맞으면 아프잖아. 이렇게 단단하다. 강직하다. 좀 너무 무리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원만하다, 뭐 강직하다, 단단하다 뭐 그런 속성을 또 부여하기도 해서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달, 흰구름, 물가, 자갈, 잣나무 이런 애들이 어떤 기파랑의 속성을 상징하는 애들이니까 여기 원만함, 강직함, 지조절개 이런 기파랑의 상징적인 속성들은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지금 장르가 뭘까 봤더니 2학년의 반월은 오른쪽에 막 뭐라 적혀 있어요. 알 수 없는 글이, 그치? 여기에 한자가 막 이렇게 척 있어서 어쨌든 우리는 까막눈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쵸? 할 줄 아는 언어가 없어. 하지만 얘가 한자다. 이 정도로 알 수 있고 한자로 써 있으니까 글의 종류는 한시인가 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당연히 한시가 맞고 한시는 한시인데 이렇게 네 줄이야. 그런 애를 우리가 절구라고 해요. 네 줄짜리 한시. 그런데 얘가 한 줄의 글자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야. 그런 한시를 뭐라고 하냐면 칠언 절구. 그래서 이게 8줄이면 이 부분이 율시, 뭐 16줄이면 배율, 뭐 이렇게 말할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얘는 7글자의
네 줄로 되어 있는 그런 한시다. 그러니까 장르를 좀 파악해주고, 자, 중심 조제는 반달이에요. 반월, 반달. 자, 반달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반달이 이렇게 생긴 반월이에요. 이렇게 생긴. 얘가 무슨 달이죠? 상현, 하현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뭐죠? 지구과학 사람 없어요? 이과 사람! 뭐가 상현, 하현 몰라요? 뭐야? 여기 되게 똑똑한 애들 많은데 왜 이래? 빨리 똑똑한 건영아. 상현, 하현 달 몰라요? 몰라요? 까먹었어요? 배운 적 없어요? 초등학교 때 했다가 까먹어. 그치, 나 한 40년 전에 배운 것 같은데. 뭐, 몰라요? 어느 쪽인지? 위에 있는 게 상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얘가 상현인 것 같아요? 아, 확실하진 않아요. 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쨌든 반달을 말하는 거고, 화자는 반달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옷거울 갈고 다듬어 벽공의 하늘에다가 걸었더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옷거울은 하늘에다가 걸어놨을 리가 없으니까 진짜 거울이 아니라 얘는 보조관념이야. 그럼 얘는 보조관념이니까 은유법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반달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걸려있는 반달을 보고 화자가 옷거울을 갈고 다듬어 하늘에다 걸어놨다. 근데 그 반달의 속성이 밝아요. 밝은 빛. 화장할 때 비춰보기 딱 알맞네. 화장할 때로 보아 화자는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성 화자인 것 같고, 이 딱 알맞네에서 선생님이 물감일주를 친 거 화자가 이 반달에 대해서 어떤 태도야? 좋아하는 태도, 긍정적인 태도. 화자의 태도는 반달을 좋아하고 있다. 딱 적당하다, 알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복비와 직녀는 보기에서 우리 다 읽어봤잖아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기라 선생님이 다시 읽지는 않을 거고, 자, 복녀와 직비는 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 인물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선녀 같은 애들이지. 복비와 직녀가, 선녀들이 서로 갖겠다. 뭘? 이 옷거울, 이 반달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다가, 그럼 이런 장면을 화자는 상상해 본 거야. 화자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고,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 할 때 이 반쪽은 구름 사이에 있으니까 하늘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반달을 말하는 거고, 얘는 반쪽은 물 속에 있으니까 얘는 진짜 달이 아니라 연못이나 호수 같은 물에 비친 그림자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문장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고 반쪽은 구름 사이에 반쪽은 물 속에로 끝났으니까 뭔가 더 이어질 듯한 약간 그런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그쵸? 종결이 안 됐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종결이 안 됐다 라는 걸 선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만나냐면 여운을 느낄 수 있다. 이 종결이 안 된 게 여운이야. 뭔가 그 찜찜한 느낌, 여운이 남는다. 뭐 그런 걸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